2026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협회는 전국 산란계 농가 589 사용마리수 기준 56.4%를 묻고 있는 사업자 단체입니다. 협회는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계량 기준 가격을 정하고 팩스와 문자 메시지로 농가에 통지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사업자 단체에 의한 가격 결정으로 봤습니다. 같은 시간 가락시장 새벽 경매장에서는 5개 민간 도매법인이 농산물 가격을 결정합니다. 농가는 그 자리에 없습니다. 이 영상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농축산물 가격은 도대체 누가 어떻게 정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권한은 누구 손에 있는가입니다. 한국에서 농축산물 가격은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적어도 7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하나, 가락시장 경매가, 채소와 과일이 여기에 해당되죠. 둘, 공판장 경락가와 등급제, 안우와 돼지가 여기에 해당입니다. 셋, 계열화 정상가, 닭이고요. 넷째, 우장기 정산제, 이게 계란이고요. 다섯째, 농협 RPC와 공판장 매입가, 쌀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섯, 낙농진흥의 결정가, 우유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일곱, 정부 비축과 TRQ가 누르는 가격, 할당 관세 품목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농축산물인데도 누가 가격을 결정하는지, 농민의 발언권은 어디까지 있는지, 공정거래법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전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니까 굉장히 어렵게 들리긴 한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가격 결정을 누가 하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산란계협회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협회는 항변했죠. 농가들이 참고할 가격 정보가 부족해서 우리가 제공한 것뿐이다. 정부의 가격 안정 정책에 협조한 결과다. 그렇지만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공정위의 논리를 3단계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격을 합의하면 경성공동행위입니다.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합니다. 그중에서도 가격, 생산량, 출고량을 사업자들이 함께 정하는 행위를 경성공동행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드코어 카르텔, 가장 무거운 위반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추정됩니다. 대법원이 일관되게 확인해온 원칙이기도 합니다. 시장에 미친 영향을 굳이 입증하지 않아도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계, 정보 제공인가 결정 통지인가. 산란기협회가 한 일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왕남부터 소란까지 중량별 기준 가격을 정한 뒤에 그것을 팩스와 문자로 농가에 보낸 일이었습니다. 협회는 이것이 단순 정보 제공이라고 주장했고요. 그렇지만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죠. 시장의 실거래가를 사후적으로 집계해가지고 공시하는 것은 정보 제공입니다. 그러나 협회가 자체적으로 가격을 정해가지고 회원에게 보내는 행위는 그 가격을 따르라는 권유로 작동합니다. 실제로 시장 거래 가격이 협회 기준가와 매우 유사하게 결정됐다는 점이 결정적이었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혀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사료비가 비교적 안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가는 9.4% 인상됐고 생산비와 기준가의 격차는 2년 만에 거의 2배로 벌어졌습니다. 공정위는 이것을 시장 가격이 아니라 협회의 가격 인상 효과로 봤습니다. 3단계 행정지도 면책의 문은 매우 좁습니다. 협회는 정부가 참여한 가격 안정 정책에 협조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정거래법 116조는 명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는 적용을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지도가 있었다면 면책되었어야 하지 않을까요? 법원의 답은 그렇지 않다였습니다. 서울고법은 닭고기 담합 사건에서 4조 원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정 지도가 있었더라도 그 근거 법령이 있고 사전 협의와 공시 같은 법정 절차가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다. 단순한 구두 협조 요청이나 공문 회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화면에 올라가고 있는 리스트를 한번 봐주시죠. 2010년부터 농축산 분야에 있었던 가격 담합 사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2년 3월에도 닭고기 16개사에 대해서 1,758억 원이 부과됐고요. 이게 사상 최대였죠. 2026년 5월 대한산란계협회에 5억 9,400만 원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심사 중인 사건들도 있습니다. 밀가루 7개사에 대해 가지고 최대 1조 1,600억 원이 부과됐었고요. 설탕 3개사는 4,083억 원, 전분당 4개사는 1조 2,400억 원. 그러니까 15년간 농축산 카르텔에 부과됐거나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과징금은 모두 합쳐가지고 약 3조 원에 이릅니다. 엄청난 규모죠.
1985년 문을 연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산물 도매시장, 전국 공영 도매시장 거래 물량의 약 3분의 1이 이곳 한 곳에서 처리되는 한국 최대의 농산물 가격 발견 장소입니다. 매매 구조는 단순하죠. 농가나 산지 유통인이 농산물을 도매법인에 위탁합니다. 도매법인은 그 농산물을 경매에 붙이고 낙찰된 가격에서 위탁 수수료를 받습니다. 수수료는 품목에 따라 가지고 4에서 7%입니다. 대체로 4% 내외이죠. 여기서 첫 번째 숫자가 등장합니다. 가락시장 민간도매법인 5곳의 5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24%, 23.9% 정도입니다. 대형마트 평균은 7.4%의 약 3배입니다. 2024년 한 해 5곳의 합산 매출액은 1,886억 원이었고요. 합산 순이익은 379억 원이었습니다. 농민이 출하한 농산물을 위탁받아 경매에 붙인 대가로 한 해 매출의 20%가 순이익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이 수익성의 배경에는 농안법 제31조가 있습니다. 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도매할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도매법인에만 있습니다. 법이 보장한 독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경매 없이 도매법인이 출하자와 직접 가격을 협상하는 시장 도매인제를 가락시장에도 도입할 것인가, 이런 논쟁이었죠. 강서시장에서는 2004년부터 병행 운영되고 있지만 가락시장 도입은 2025년 현재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축산물로 넘어가면 사정이 더 복잡해집니다. 한우, 돼지, 닭, 계란이 전부 다른 방식으로 가격을 결정합니다. 백으로 가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매시장 경매가 없습니다. 가격은 농가의 병아리와 사료를 공급한 뒤 출하 시 정산하는 계열화 업체가 정합니다. 할인한 곳이 시장 점유율이 19.1%고요. 계열사를 포함하면 31.3%입니다. 그러니까 할인이 가격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2022년 공정위는 하림을 포함한 16개 닭고기 업체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45차례에 걸쳐가지고 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면서 과징금 1,75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닭고기 단일 품목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마지막으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도매시장 경매도 없고 닭처럼 공산 정식도 없습니다. 우장기 정산제라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장기 정산제,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농가가 계란을 유통상인에게 먼저 인도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사후적으로 가격을 통보받습니다. 60년간 유지되어온 양계협회의 산지가격 고시는 2024년 7월 폐지됐습니다. 농식품부가 달걀 산지가격 조사체계와 깜깜이 거래 가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렇게 폐지를 했었죠. 그 공백을 산란계협회가 메우려고 지역별 기준 가격을 이렇게 통보했다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26년 5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죠. 같은 축산인데 가격 결정 방식이 4가지. 그렇지만 공정위가 제재한 건 그중 닭과 계란 2가지였습니다. 한국 농업 가격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농협입니다. 농협은 공정거래법 적용 구조에서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법은 농협의 공동판매, 공동구매, 공동가공, 공동시설 이용을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공동행위 조항에서 제외합니다. 협동조합의 본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들이 산지에서 사들이는 가격, 매장에서 파는 가격이 시장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비판이 있습니다. 농협의 통합 RPC가 민간 RPC보다도 낮은 수매가를 제시한다는 지적이 농민단체와 시민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농협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마지노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RPC에서 쌀을 사고 싶으면 농협보다는 높게 줘야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 모순이 뚜렷해집니다. 농민 개인이 모여가지고 가격을 정하면 담합이지만은 농협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면 일정 범위까지는 면제됩니다. 그 면제는 농민에게 그러면 그 혜택이 돌아오고 있을까요? 이 영상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물을 수는 있겠죠. 가격 결정의 마지막 행위자는 정부입니다. 정부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낮에 정부는 농민 편입니다. 공공비축 및 매입가를 정하고 비축과 수매로 가격을 떠받칩니다. 우유에서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가지고 음용유 원유 가격을 리터당 1,084원 수준으로 보장하기도 하고요. 반면에 밤에 정부는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폭등하면 할당관세, 즉 TRQ로 수입을 풀어가지고 가격을 약간 좀 억누르는 역할을 하고요. 농식품 분야에서 적용되는 할당관세 품목수는 2022년 35개에서 2024년 67개로 늘어났습니다. 전산업 기준으로 보면 같은 해에는 125개에 이르고요. 그러니까 125개 중에 농업이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네요. 문제는 효과입니다.
2024년 국정감사에서는 인미여원이 KDI 보고서를 인용해가지고 소고기 할당 관세 지원액의 88%가 수입 유통업자에게 기속되고 소비자 가격 인하 효과는 미미했다고 지적했었습니다. 농민 시각에서 보면은 게임의 규칙이 이렇게 보입니다. 가격이 낮을 때 농민이 모여 가격을 올리려고 하면은 담합이라고 맡깁니다. 가격이 나쁠 때는 정부가 수입을 풀어가지고 가격을 끌어내립니다. 양쪽 방향 모두 농민의 손을 어찌 보면 좀 떠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가격 결정이 있어가지고 농민들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일본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한국과 일본은 뭐 비슷한 출발선에 섰지만은 한 가지 답을 추구한 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답을 동시에 실험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험 방향은 정반대로 가기도 합니다. 첫 번째는 법으로 가격을 안정시키는 방향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쌀하고 우유에서 법적으로 안전장치를 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공용 원유 가격이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 기금이 그 차액을 상당 부분 메워주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법으로 만든 합법 카르텔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장점은 분명합니다. 농가는 다음의 소득을 예측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공급은 비교적 안정됩니다. 반면에 단점도 분명합니다. 가격이 시장의 신호를 잃어버립니다. 소비가 줄어도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요.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소비는 더 줄어듭니다. 이 단점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 2024년 일본의 레이와 살소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격 안전 장치가 가격 신호를 무뎌지게 만들어가지고 시장의 자가 조정 능력 자체를 약하게 만들었다. 다른 하나는 시장에 완전히 맡긴 길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사례와는 전혀 다른 방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도매시장이 그렇습니다. 2020년 일본은 도매시장법을 굉장히 큰 폭으로 개정했습니다. 도매법인이 시장 밖에서 소매업체에게 직접 팔 수 있게 했고요. 위탁수수료 상한도 없애버렸습니다. 장점은 효율입니다. 도매법인이 신유통 채널을 직접 개척할 수 있고 위탁수수료가 시장 경쟁으로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반면에 단점도 분명하죠. 양극화입니다. 자율화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 도매시장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았죠. 그리고 일부 지방 도매시장은 폐쇄됐고요. 인수합병이 가속화됐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대형 시장으로 가격 발견 기능이 집중됐습니다. 여기에 농협개혁, 제2계획이 더해졌습니다. 일본 농협이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압력이었습니다. 두 가지 서로 다른 방향의 실험에서 일본은 한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을 강하게 안정시키면 농가 소득은 예측 가능해지지만 시장 가격 신호는 잃습니다. 반면에 가격을 풀어주면 신호는 회복되지만 약한 농가는 더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시장 기능을 회복할수록 약한 농가가 더 힘들어진다는 의미겠죠. 양쪽 모두 그러니까 절반의 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결국 결정은 어떤 미래를 상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은 어떤 미래를 바라시는지 제가 오히려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이게 잘 안 보인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착한 역할만 하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게 한국 농업의 오늘을 만들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조금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한국 농업의 미래를 그리고 싶으면은 우리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정확하게 좀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미래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경영 주체들이 어떤 불편을 감수할 수 있는지 우리가 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게 안 되면은 우리가 어떤 선택도 하기 힘듭니다. 그냥 현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계속 진통제 같은 처방밖에 할 수가 없죠. 이게 거의 20-30년 동안 누적된 게 지금의 한국 농업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1-20년 동안 계속 이런 방식으로 갈 거냐? 이게 이제 우리 채널에서 제가 계속 묻고 있는 거죠. 뒤편에 광고에 또 나왔던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있잖아요. 제 동료들과 이걸 만든 이유도 과연 그럼 한국 농업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할 거냐? 이런 미래를 한번 같이 좀 상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어떤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지 어떤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설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실험은 한국 농업에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가격 신호가 무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가격은 단순히 누가 얼마를 받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격은 신호죠. 신호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농산물을 더 생산할지, 어떤 가공산업이 잘할지, 소비자가 무엇을 더 살지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한국은 이미 광범위한 자유무역 협정 체제 안에 있습니다. 쌀과 일국 민감 품목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농축산물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아지고 있고 일부는 이미 영세율, 제로 관세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미국, 호주, EU, 영연방, 메르코스르까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정장치가 국경 안에서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국내 가격을 법으로 안정시킨 상태에서 관세 장벽이 낮아지면 국내외 가격 격차는 그대로 농가의 위험으로 증가됩니다. 일본이 우유와 쌀에 강한 안전장치를 두고도 끊임없이 시장 개방에 압력을 받아온 이유입니다. 가격을 떠받친다는 것은 농가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경쟁력이 길러지지 않으면 안전장치 자체가 더 큰 충격을 미루는 댐이 됩니다. 댐이 무너지는 날 충격은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고요. 이 모든 이야기 끝에는 남는 질문은 간단합니다. 한국 농업의 가격 결정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답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세 가지 방향을 짧게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A안입니다. 법으로 면제부를 만드는 길입니다. 낙농진흥회처럼 정부와 생산자, 수요자가 한 테이블에 가격을 의결하는 법정협의체를 닥결한 돼지에도 만드는 안입니다. 협회의 과징금 위협은 사라지지만은 가격이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따라옵니다. 말씀드렸듯이 가격은 안정되지만은 시장 신호가 사라집니다. B안은 반대로 시장에 더 맡기는 길입니다. 시장 도메인지의 확대, 계란 JP센터 의무화, 우장기 정산제 폐지 같은 인프라로 가격 발견을 투명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 경우 효율은 올라가지만은 이 취약한 농가는 더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죠. 세 번째 C안은 가격은 시장에 맡기고 농가 소득은 직접 지불제로 따로 보전하는 길입니다. 이게 이제 EU가 선택한 길이죠. 가격 왜곡을 줄이고 협회가 가격을 정할 동기 자체를 없애지만은 재정 부담과 정치적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세 가지 모두 장단이 있고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목별로 서로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가격 결정하는 시스템도 그 때문에 서로 다른 굉장히 다양한 걸 가지고 있고요. 다만 일본의 두 실험에서 봤듯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가격 신호 자체를 완전히 꺼버리면 그 산업은 결국 경쟁력을 잃습니다. 법은 누가 가격을 정할 권한을 갖는지를 분배하는 도구입니다. 한국 농업의 가격 권한은 지금 누구 손에 있는가? 그리고 그 권한은 농민에게, 소비자에게 어떤 균형으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권한이 누구 손에 있든 가격은 결정되어야 하는 동시에 신호이기도 해야 합니다. 신호등 역할을 해야 합니다. 결정만 남고 신호가 꺼진 가격은 떠받친 만큼 무너집니다. 그 균형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이 영상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응을 보고 다음 편에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네요.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의존적 먹거리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사단법인 식량과 기후 KFC가 정책 대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식량안보와 농업에너지 전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뉴스레터를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